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예전에 동네 골목마다 사장님들이 참 많았죠. 목욕탕집 사장님, 세탁소, 문방구, 미용실, 철물점,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도 많고 다들 사장님이었는데요. 요즘 이런 동네 터줏대감이던 사장님들이 다 가게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죠. 이제 목욕탕 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목욕 한번 하려면 집에서 먼 곳까지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정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찜질방 등을 포함한 목욕탕 영업장 수가요, 2004년 3월 8,700여 곳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1월 4,300여 곳으로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 전국의 세탁소는 2022년에만 1년 새 2천여 개의 세탁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소비시장의 변화가 커지면서 동네 사장님들이 골목 상권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변화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요, 최근 임대료와 인건비, 금리는 물론 수도와 전기 같은 공공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그나마 생존하던 곳들도 점점 버티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세탁소 사장님만큼 수선 잘해주는 분 찾기도 힘들고요. 내 스타일 잘 알고 파마해주는 사장님 찾기도 힘들고요. 또 매주 다니던 목욕탕이 문 닫으면 너무 불편해지는데요. 지역마다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요, 사라지는 골목 상권의 풍경들과 생활상들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4월 1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이번 주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기업들의 배리어 프리 캠페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60년대생이 온다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늘 책 코너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우리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인구 증가가 일어났던 베이비붐 세대들을 대표하는 인구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을 58년 무슨 띠라고 부르는데요. 58년 무슨 띠. 숫자도 많고 역사상 중학교 평준화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58년 무슨 띠일까요? 영화도 있죠.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과, 배 가격이 높다는 보도 총선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은 33,600여 헥타, 전년 대비 0.4%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강원과 경기 지역,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사과 주산지인 영남 지역은 재배 면적이 0.6%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충청과 호남 지역 재배 면적이 각각 3.3, 4.4 감소한 것으로 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게 조사가 된 겁니다. 충청 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때문에, 그리고 또 호남은 조생종인 홍로 재배 면적이 줄어든 탓 때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사과 그렇고 배는 어떻습니까? 배도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배 재배 면적은 9,390여 헥타 정도로 전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산지마다 한 2% 내외로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단감 그리고 또 단감 같은 경우도 주산지인 경남 지역 재배 면적이 감소되면서 전반적으로 1.4%, 또 감귤 재배 면적도 전년 대비 1.1%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도 수급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배 면적의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개화기 냉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그러니까 자연재해 문제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사과배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감귤 같은 대체 소비재 가격이 또 올랐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경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과일 생산량은 재배 면적의 변화보다는 기상 여건이나 아니면 병충해 발생에 따른 단수 증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재배 면적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묘목을 올해 심는다고 당장 내년에 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기온이 영하로 다시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개화기 저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열매를 맺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온도가 급격히 오르고 내리고 또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사실 이제 아직 4월 중순인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반바지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또 기온이 오르기도 한 그런 상황이라서 네. 나특하게 전망하기 좀 그런 상황이 그렇긴 한데요. 이 과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추워지는 것도 또 문제지만은 시기에 따라 적정한 온도, 우리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또 더워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농식품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저온 피해 없이 생육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제 좀 흐린 날이 이어지면서 일조량 부족 문제가 사실 다른 과일에서도 제기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 채소 중심으로 일조량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걸 농업재해로 인정을 하면서 실태 조사까지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멜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다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수박으로 또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조량 감소하고 또 화분 생성이 좀 부족해서 여기에 또 수정이 좀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과비대가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출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연에 따르면은 이달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7%가량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수박은 조금 있다가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과일 상황은 이런데요. 농가가 받아드는 한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한우협회가 통계청의 한우 생산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데 따르면요, 한우 경락 가격이 지육, 그러니까 이제 머리하고 족하고 꼬리, 내장 등을 다 빼고 몸통 부위를 이제 두고 말하는 건데요. 이 지육이 한 450kg 정도가 나오면은 킬로그램당 23,300원. 그리고 480kg 정도가 나오면은 19,000원 정도 되어야지 적자를 면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3월 줄어들면서 이제 평균 15,000원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에 한우는 여전히 비싸다는 생각인데 농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1, 2 플러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최고 등급의 한우가 받는 이제 그 등급입니다. 이 등급을 받은 한우 경락 가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이것도 킬로그램당 경락 가격대가 2만 원대 이하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1투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1투뿔 등급도 3개로 다시 나눠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1투뿔 등급은 다시 마블링 정도에 따라서 넘버 9, 넘버 8, 넘버 7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넘버 9을 받은 게 최고 등급의 한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넘버 9 등급을 받은 한우 같은 경우는 불황기에도 사실 가격이 높은 가격을 좀 유지를 했었는데요. 물론 같은 등급이라도 A, B, C로 나뉘어지는 용량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고 가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올해 3월 들어서면서 넘버 9
평균 등락 가격이 21,000원대로 지금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8이나 넘버 7 같은 경우는 18,000원대, 17,000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1-2월과 비교해서도 지금 농가 수입이 마디당 한 45만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농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3월하고 4월 초순까지 공판장에서 등락된 한우가 총 54,600여 마리 정도인데요. 이 중에 한우협회가 적자 상해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경약 가격, 그러니까 넘버 9 등급을 받은 한우는 5,89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전체 1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간 고급육 생산을 통해서 그나마 좀 버텨왔다는 한우를 좀 잘 키우는 농가들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싸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농가는 또 손해가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뭔가 좀 특단의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농수산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그죠? 네. 이 날을 앞두고 베리어 프리 캠페인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 베리어 프리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베리어, 즉 장벽으로부터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의 모두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노약자 등등 사회적 약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베리어 프리 캠페인은 일상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불편함까지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 1월 28일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베리어 프리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물리적인 장벽을 없애는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장벽을 없애는 활동도 늘고 있거든요. 네, 하나 사례를 소개드리면 네. 국내 S통신사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저시력자를 위한 앱을 만들었어요. 사실 저시력자나 시각장애인이 앱을 본다라는 거는 또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앱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인식을 하면 그 사물이나 동물 혹은 그 물건에 대해서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좋네요. 제공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무려 10억 장의 이미지를 학습을 해서 음성 데이터로 변환을 해둬서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들도 손쉽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음식 사진을 촬영을 해보면 흰색 테이블 위에 하얀색 그릇이 있고 이 안에 빵이 담겨 있다라는 식으로 문장까지 완벽하게 맞아요. 예. 이미지를 정확히 묘사하면서 음성을 송출해주고요. 또 병이나 식품 뒷면에 보면 음료나 음식의 섭취 방법 또 성분들이 써 있는데 그런 걸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인식해서 그걸 읽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는 디지털화라는 게 굉장히 편안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무인 주문기, 네. 키오스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뒤에 있으면 되게 눈치 보이고 맞아요. 긴장이 돼서 또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이 무인 주문기를 다양한 버전으로 개발을 해서 국가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기업인데요. 그 백화점에 있는 정보나 층별 안내, 또 민원 서류를 발급해주는 그 무인 기계, 무인 주문기 이런 것들을 키오스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키오스크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또
시각화가 되어 있고 터치 스크린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 장애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높이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키오스크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변화시킨 변경된 키오스크들을 만들어서 꼭 공공기관이나 특정 시설들에 설치를 하라라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맞아, 그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TV에서 시상식 보면 출연자의 키에 따라서 마이크가 조절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도 아하. 네, 그 앞에 간 그 사용자에 따라서 네, 높이가 조절되거나 휠체어를 타신 분들한테는 이제 좀 더 낮게 키오스크가 이동하는 이야, 네, 그런 네. 그 조절 장치가 있는 키오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정보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화면 조작하는 패드가 옆에 있고 또 점자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키오스크들도 있습니다. 또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기계 옆에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잭이 괜찮네요. 네, 네.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도 점점 그 느낍니다만 작은 글씨를 볼 수 없게 되는 네, 큰 글씨 모드를 좋아하시는 또 고령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계별로 글씨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키오스크 자체에서 4단계 정도로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고 그래서 음성을 통해 제공되는 안내 기계에 모든 음성을 시각화하는 기능까지 만들어서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네, 키오스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야, 하여튼 뭐 키오스크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좀 이게 진짜 다양한 키오스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나 건축물에도 베리어 프리가 적용된 사례가 많다고 네. 하는데 그 저는 쉽게 이제 경사로 계단 옆에 있는 네, 거 그쵸. 이게 떠오르는데 어떤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뿐 아니라 뭐 유모차를 끄는 아이 가족들도 이 경사로를 잘 이용을 하는데 네. 사실 이 베리어 프리가 가장 먼저 제한된 분야가 건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입문 앞이나 또 횡단보도 앞에 이를 의미하는 점자 블록이 있는 것도 네, 네. 네, 대표적인 베리어 프리 장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개념이 확산될 때는 모든 문턱을 없애자라는 운동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건축물에 보면 당연히 화장실들이 설치돼 있잖아요. 화장실에 앞에 남녀를 구분하는 이 안내판에 글씨, 그림, 그리고 뭐 공용어인 영어, 점자, 불빛까지 표시가 돼 있으면 이게 베리어 프리가 잘 적용된 사례고 어느 누구나 인식이 그렇군요. 가능한 예. 안내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일본의 한 공항은 넘어졌을 때 구조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화장실에는 바닥에도 비상벨이 있대요. 혹시나 볼일을 보다가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높은 곳에다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못했는데 네, 맞네요. 바닥까지 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위한 전용 화장실도 마련해둬서 네, 이 친구들까지 네, 배려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는 것이 BF 인증이라고 하거든요. 베리어 프리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시설들이 베리어 프리를 얼마나 지향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독립기념관에서 이 인증을 획득을 했는데 청각 약자들이 주변 소음이 있으면 사실 더 듣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들이 안내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장치를 전 시간 내 모든 곳에 설치를 해둬서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공연장에서 사실 예술 공연을 본다는 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촉각 투어라는 거를 개발을 했대요. 이 촉각 투어라는 게 무대나 그 건축물 자체를 모형을 만들어서 직접 만져볼 수 있게도 하고요. 아,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조립도 해볼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무용수들도 이들만을 위한 촉각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이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만져보면서 동작을 세상에. 유추할 수 예. 있도록 하니까 이렇게 베리어 프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베리어 프리의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여행 떠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근데 가고 싶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광지에서 이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고요.
네, 사실 여행지를 걸어서 구경하기 어려운 사실 노약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행을 가겠다는 마음 먹기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어떤 여행지를 갔을 때 내가 그래도 이동하기 편한 곳인가라는 것 자체를 아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H자동차 그룹에서 이동이 불편한 약자들을 위해서 주요 여행지별로 뭐 제주, 부산, 경주 이렇게 주요 관광지에 전동 휠체어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대요. 네. 저도 처음에 이 사례를 접했을 때 보통 그렇게 이동이 불편하시면 이미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동 휠체어가 너무 무거워서 운반을 해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가 힘들고 힘들죠. 예. 그렇다고 해서 조금 가벼운 수동 휠체어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만 그러면 보호자까지도 같이 이동을 하고 조작하는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지에 직접 갔을 때 도착해서 이 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동 휠체어도 제공받고 그리고 이걸 쉽게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차까지 같이 제공을 해서 당사자와 보호자가 모두 편안한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호자들이 후기들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근데 베리어 프리 관광지가 어디인지, 이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장애인 객실이 잘 갖춰진 숙소는 어디인지 추천하는 콘텐츠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그 모두가 요즘 베리어 프리에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특히 Z세대가 이걸 당연하게 네.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 대학 축제에서도 직접 베리어 프리 존을 만든다고요. 네, 사실 우리는 베리어 프리 혹은 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 직접 베리어 프리존을 만든 기업을 칭찬하는 데 사실 그쳤다. 그쵸. 네라고 네. 하면 오히려 Z세대는 반대로 서비스나 공간에 베리어 프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은 기업을 찾아서 비판을 하거나 이야. 네, 베리어 프리가 당연하다는 인식 어쩌면 이렇게 때문에 훌륭할까? 예. 그러니까요. 저희랑 완전히 반대되는 네. 네, 생각과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도 모든 행사나 활동을 베리어 프리를 고려해서 직접 제작을 하고 기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5월 이제 축제 시즌이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축제를 이제 새롭게 뭔가 대면 축제를 했을 때는 공연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저시력 하구들을 위한 관람 좌석을 예, 멋집니다. 만들어 놓고 또 망원경까지 준비한 학생회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우들이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또 베리어 프리존을 만드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저 옛날에 축제 같은 거 보면은 그런 학우를 못 본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탄 학우가 축제를 관람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은 뭐 그 우리 학교에 없어서라기보다는 쉽게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마음 먹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사실 사람이 붐비고 보통 축제 공연하면 우리 기사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스탠딩에서 막 낑겨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진 생각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축제 포스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포스터라고 하면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위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이미지를 보고 디자인이 너무 좋다,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용 파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은 축제 포스터가 게재돼 있는 것만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대체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를 SNS에 게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 텍스트라는 게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을 해서 사진과 함께 같이 게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이 포스터에 접근을 했을 때 음성이 들려서 축제에 대한 안내나 뭐 공연 일정이나 이런 정보들을 손쉽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이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너무나 멋집니다. 예. 그 본인들이 이걸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또 심지어 실행을 하고 정말 멋진데 이 Z세대가 기업을 평가할 때 장애인 고용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이것도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안 지키는 기업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 사실은 의무적으로 5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특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하는
것도 벌금 있지만 내는 게 훨씬 싸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저 벌금 진짜 한번 예전 알아봤거든요. 네, 저도 네. 왜 안 하지?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벌금을 내는 게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맞아요. 네. 적응시키는 것보다 더 싸다 이런 인식들이 사실 그러니까요. 많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 Z세대들은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기업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브랜드가 행사를 위해서 공간을 대여하는데 사실 이 행사 자체는 뭐 별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기념품 나눠주는 정도의 행사였어요. 근데 이 그 브랜드의 행사가 화제가 된 게 이 빌린 그 카페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카페였던 거예요. 근데 이 카페 또 이 기업의 홍보 기사에는 커피는 수단이고 우리는 장애인 고용이 우리가 카페를 하는 진짜 이유다라는 문구가 써 있을 정도로 이 장애인들의 고용에 적극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브랜드의 행사보다 제대로 협업을 했다.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로도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런 식의 후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칭찬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이 뭔지 젊은 세대부터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본받아야겠다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애인은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960년대생을 주축으로 한 베이비 부머들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60년대생이 역사의 주역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앵글을 미래로 돌려보면 60년대생은요. 다가올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이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왔고 또 다가올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 될 1960년대생을 다룬 60년대생이 온다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60년대생이 온다 이 책 어떤 책인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잖아요. 고령 인구가 이제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올해가 19% 정도 됩니다. 다 왔네요. 네, 내년이 네. 25년이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 같은데 이때 60년대생이 한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속해 있어요. 수적으로 보면 한 86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 되는 거죠. 한 20년 이상 끌어갈 주역이 되는데 네. 이분들은 인생 1막은 이제 고도성장이나 민주화 주역으로 지냈었는데 인생 2막에서는 이제 초고령 사회의 주역으로 지내야 된다. 오늘 책 제목이 이제 60년대생이 온다 이건데 여기서 방점은 어디 찍어야 되냐면 온다에 찍어야 됩니다. 온다. 처음에 60년대생이 온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네.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린 게 뭐냐면 네. 이 고도 성장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60년대생이 가는 거는 맞는데 반대로 앞으로 펼쳐질 초고령 사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여기서 이제 60년대생이 온다의 방점을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뭔가 복잡한 신경이 드는데요. 일단 그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 먼저 저자 김경록님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60년대생입니다. 62년생이시고요. 62년생. 경상남도 마산에서 출생하셨고 서강대 서울대에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제가 일하던 이제 미래에셋 엔터연구소 대표님도 지내셨습니다. 어이구 사장 예. 대표님이셨어요? 네,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이제 예. 투자 전문가랑 경제학자 눈으로 이제 거시경제 흐름을 읽고 인구 구조 변화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요. 전작으로 이제 데모테크가 온다, 뭐 벌거벗을 용기, 1인 1기, 인구 구조가 투자 지도를 바꾼다 이런 책들을 저술을 하셨고 네. 퇴직하고 나서는 한 2년간 한 300여회 정도 퇴직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되고 퇴직자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60년생 그들은 누군가요? 일단 처음에 저자가 지인들한테 나 60년대생이 온다 이 책 쓴다 이랬더니
부자 세대 이야기하는 거냐? 부자 세대. 왜냐하면 60년대생이 이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고도 성장기,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경제 활동하면서 부를 축적해온 세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들 부자 세대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자는 이게 멀리서 보고 뭉텅이로 판단하면 이런 오류를 좀 범하기 쉬운데 60년대생을 이제 좀 돋보기로 들어보면 다른 모습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뭐 그들도 다 똑같이 잘 사는 게 아니고 극과 극의 세월을 거쳐왔고 뭐 예를 들어서 IMF도 거쳐왔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같이 맞아왔던 세대라서 세대 내에서 격차도 좀 상당하다. 그리고 또 이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노후가 녹록치 않은 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고 연로하신 부모님 모셔야 되고 아직까지 자녀는 독립하지 못해서 학비도 계속 돼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 전선에 나서야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재취업, 그러니까 퇴직 후에 일자리를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조기, 명퇴, 황퇴, 동퇴. 아니요. 조기 명퇴까지는 들어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IMF 때 유행했던 말 같은데 이게 어떤 네. 뜻이냐면 조기 퇴직을 조기라고 그러고요. 네. 명예 퇴직을 명퇴, 황당한 퇴직을 황퇴. 그리고 한겨울에 퇴직하는 걸 동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예. 이런 걸 겪었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점진적인 은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주된 직장에서 퇴직했다고 해서 바로 은퇴 생활로 돌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몇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주된 직장에서 다음 직장으로 보통 한 5060 세대의 한 83%가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 평균 2-3개 정도 직장을 거쳐간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재취업 노마드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 1차 구직을 하는데 한 5.8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첫 번째 재취업한 직장에서 한 19개월 정도 일을 하고요. 이때 소득이 상당 부분 많이 감소해서 한 40% 정도 소득이 감소하거든요. 네. 또 그걸 견뎌내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지나고 나면 2차 구직 기간이 한 4.7개월 거기서도 한 19개월 정도 일을 하고요. 3차 구직 기간도 한 4.8개월 정도 걸리고 한 16.5개월 정도 일하면서 이 단계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도 낮춰가면서 완전 은퇴로 돌입한다고 해서 이 점진적 은퇴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근데 재취업 일자리를 얻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혹시 재취업자라는 비법 같은 거 있을까요? 60년대생이 처음에 사회 진출할 때는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인데다가 자본집약적 산업이 위주였기 때문에 일자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퇴직을 하고 재취업하는 직장은 일단 자기들끼리 경쟁해야 됩니다. 인원이 많아서 경쟁도 치열한 데다가 산업 구조가 자본집약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산업 구조에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재취업 성공 전략을 한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퇴직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온다. 그래서 재직 중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일 퇴직할 때까지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들을 네. 하는데 당신도 거기 속해 있다라는 걸 좀 일찍부터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 관리가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느슨한 인적 네트워크를 잘 관리해야 된다. 느슨한 인적 네트워크. 왜냐하면 너무 아주 친밀한 사람이 오히려 소개를 안 해준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동종으로의 이직을 할 때는 대부분 인간관계에 의해서 네트워크로 추천되는 경우가 많은데 느슨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추천을 더 잘해주기 때문에 넓은 인간관계들 그러니까 느슨하게 좀 많이 만들어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일자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취업하면 소득은 줄잖아요. 하나의 일자리 가지고 소득을 전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일자리를 묶어서 소득원을 마련하는 이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근데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요? 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데 네. 돈이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거냐면 돈이 충분히 준비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라면 그건 좀 개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예, 어쨌든 근데 이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퇴직하니까 불러주는 곳이 없다. 예, 힘들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실제 그렇고요. 제가 70대 어르신을 만났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외롭다더라고요. 외롭다. 정말 나를 불러주는 게 없어서 너무 외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일단 퇴직하면 남자들은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가구. 집에 있는 가구 있잖아요. 예.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존재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해서 할 일은 없고 갈 것도 없고 만날 세상에. 사람도 많지 않아서 집에 머무르 있는 거를 가구라 많이 비교하는데 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동순 씨의 아버님의 일기장이라는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네. 돌아가신 아버님의 일기장을 폈더니 종일 본가라는 말이 일기장의 8화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종일 본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은퇴를 하면 이제 시간 부자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많기는 한데 도대체 어디에 쓸지 몰라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시간을 그렇게 보낼 거냐. 그래서 고령사회는 시간 부족 사회가 아니고 시간 과잉 사회다. 또 이게 시간만 과잉되는 게 아니고 공간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잖아요. 이게 방 3개, 부엌 하나, 화장실 2개 이런 네.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고령 가구의 35%가 혼자 살고요. 나머지 35%는 또 둘이 사는데 1인 또는 2인 가구가 한 70% 정도 차지하면 방이 3개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령사회는 아파트는 그렇다고 막 리모델링을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니까 네. 고령사회는 일본에서는 빈집의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빈방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저자는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빈방의 문제. 결국 이제 좀 아파트에 집중된 부동산 자산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흔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준만 교수님은 이때 또 아파트 공화국에다가 인간의 교만, 욕망을 막 빗대가지고 바벨탑 공화국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책에서 이제 강준만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왜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는가. 집은 비싼데 삶은 아주 가난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소득이 있을 때는 이제 비싼 집에서 살면서 견딜 수 있지만 은퇴하고 이제 소득이 없어지면 비싼 집에서 견디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워질 거다. 저자는 이 같은 변화가 이제 60년대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10년 이내 한국 사회에도 닥칠 거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은퇴하면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둘이 사는 경우요. 그렇죠. 부부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저자가 이제 일본의 하이쿠를 하나 소개하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오래된 연못에 뛰어드네 퐁당. 하이쿠가 뭐예요, 근데? 일본의 이제 짧은 식구, 우리나라 보면 시조 같은 건데 한 줄짜리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개구리 한 마리가 네. 오래된 연못에 뛰어드네 퐁당? 이게 그게 뭐예요? 예. 연못이라는 거는 아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던 샐러리맨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 아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다가 훌쩍 튀어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네. 아내의 입장에서는 평온한 세상에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들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어감이에요. 그렇죠. 이거. 이제 네. 그 마치 은퇴자는 평온한 연못에 뛰어드는 개구리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60년대생은 샐러리맨 남편하고 전업주부 아내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들이 상당 부분 많다 보니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분리해서 생활을 하다가 이게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만나서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둘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뭐 자녀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함께 지냈으니 참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아는 데는 며칠이 안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부간의 충돌이 잦아지는데 이때마다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이 어디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낼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은퇴 후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야, 그냥 상상만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은퇴한 부부가 그러면 갈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다? 저자는 이제 3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공. 공으로 시작하는 게 3개인데 첫 번째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뭐 집에 같이 오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서로 갈등만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가장 좋은 남편은 아내들이 뭐라고 하냐면 집에 없는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네. 이게 이제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지만 삶의 공간들도 서로 충돌돼서는 안 되니까 상대방의 삶에 너무 사생활 간섭하지 않는 게 그렇죠.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공 두 개는 뭡니까? 두 번째 공감인데 공감이요. 예, 서로 이제 공감할 때 남자하고 여자가 떨어져서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서로 상대방의 슬픔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공분인데 이게 서로 공분한다 이 뜻이 아니고 일을 서로 나눈다. 아, 분 그래서 나눈다. 이제 예. 공간, 공감, 공분이 삼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자가 이제 60년대생이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엔 또 책임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본의 야시오 나오이로라는 교수님이 실버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어떤 질문을 화두를 던지냐면 고령자는 과연 약자인가?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1인 1표잖아요. 실버들은 수가 많아지면 전 굉장히 상당히 강자라고 생각해요. 큰 힘을 예. 발휘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유권자 중에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들이 정치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책임에서는 도망간 그래서 도망치는 세대가 되는데 초고령 사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장기 저성장의 AI 혁명 이런 거에서 울퉁불퉁할 건데 우리나라 초고령자들은 이렇게 도망치는 세대가 아니고 이 울퉁불퉁한 길을 고르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이 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 60년대생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부모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고령사회 정책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들도 꼭 읽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개띠였습니다. 9734님 58년 개띠 당시 역사상 처음으로 중학교를 뺑뺑이 배정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학교 입시 시험도 치렀지요. 아이고. 0537님 6928님 3378님 모두 정답 보내주셨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